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올해 2024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활과 윤리 연계교재 관련해가지고 학습지를 같이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3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배적 정의 롤스 입장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롤스가 분배적 정의를 얘기를 할 때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계약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죠.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하고, 이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명, 자유, 평등 이러한 기본적인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합의를 통해서 혹은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롤스가 요거를 모티브로 차용을 해서 분배적 정의를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얘기한 해당된 상황이 원초적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하는 자연 상태를 모티브로 삼아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롤스가 분배적 정의에서 주장을 하는 분배적 원칙에 합의하는 상황, 즉 원초적 입장을 왜 주장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의관에 입각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인 우연성이 배제되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을 합니다. 원초적 입장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고, 이런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갖춰야 될 조건은 무지의 배일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향, 이 두 가지가 특징적인데, 기본적으로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을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연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일단 무지의 배일 이 상황에서는 나를 포함한 타인의 정보를 모르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배, 즉 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상식, 심리학적이고 경제학적이고 사람들의 일반 심리학적인 사실은 안다라고 설정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합의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하는 개개인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정의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결정하는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바로 흑수저에게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 사회에 유리하지 않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분배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내용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적인, 내가 부자일 것이다, 아니면 이 사회에서 가장 고위직 관료일 것이다 라고 모험적인 선택을 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의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그런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지.
모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 회피적 선택을 해서 내가 놓일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라고 만장일치로 사람들은 합의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원칙을 최소 극대화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바로 39번 볼게요. 원초적 입장에 놓인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특정한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죠? 무죄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무죄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을 구상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40번.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한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사회. 자,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 자, 이게 뭡니까? 정의 원칙이죠.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는 그죠?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질서정연한 사회겠죠.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롤스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롤스가 생각하는 사회관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협동하는 체제입니다. 롤스가 규정하는 사회는 이러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을 해서 뭔가 생산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 자산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공유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죠? 이 공유 자산을 어떻게 개인의 몫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교환 체제, 사회를 교환 체제라고 보는 노직의 입장과 상반되게 되는 겁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가 바로 사회다라고 보는 롤스 입장에서는 공유 자산이 있고 이 공유 자산은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분배의 문제가 여기서 생겨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분배를 할 때는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유 자산을 분배를 할 때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분배를 할 때 적용해야 될 분배의 원칙을 설정할 때 공정한 상황에서 분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을 배제한 그런 원초적 입장에서 분배 원칙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롤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관입니다. 정의는 완전한 덕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모두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댑니다. 42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분배적 정의는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이 중용의 상태를 이룬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중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야 할 몫이 받아야 할 몫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는 중용 상태가 분배적 정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정의를 얘기할 때 중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온 김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얘기를 할 때 이성적인 부분이 지녀야 될 덕을 지성적 덕, 지적인 덕이라고 얘기하고 이성이 아닌 부분, 즉 감정이나 욕구, 행동과 같은 이성이 아닌 부분이 갖춰야 될 덕도 있다. 이러한 덕을 품성적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이성이 아닌 부분조차도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지 덕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지주의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진리, 즉 도덕적인 상태를 인식을 해야지 그 도움을 받아서 감정 욕구가 덕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의 지성적인 덕 중에서 실천적인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실천적 지혜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야지 품성적인 덕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이 상태, 품성적인 덕이 갖춰야 될 상태, 즉 특성이라고 얘기할게요. 특성이 바로 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 상태를 얘기를 하죠. 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절한 중간 상태를 누가 어떻게 아느냐면 바로 실천적인 지혜의 도움을 알아야지 중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적절한 중간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고 품성적인 덕은 그러한 중용의 상태여야 되는 거고 단 산술적인 평균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갖춰야 될 품성적인 덕이 있는데 그때의 덕을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라는 덕은 비겁함이 그죠 과잉된 상태죠. 그 다음에 아니죠.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비겁한 상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무모한 상태지. 이거 둘 다 그 덕이 아닙니다. 둘 다 악덕이고 그죠? 나쁜 악인 상태고 그 용기라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즉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비겁하지도 않고 무모하지 않는 적절한 중간 상태를 바로 중용의 상태죠. 그때의 상태를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직의 분배적 정의관입니다. 노직도 절차적 정의관인데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절차라 함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소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가 어떤 물건 재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그 과거에서부터 그 소유물을 소유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돼? 그렇지? 취득의 원리, 그다음에 양도의 원리 혹은 교정의 원리를 지켜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현재 시점만 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혹은 이 현재 상태의 소유물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었는지 그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그런 과정,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소유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직이 역사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 과거에서부터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일련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43번 정의로운 과정으로부터 혹은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서 발생한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역사적인 과정이 정의롭다라면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롤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배 원칙은 비정형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원리여야 됩니다. 하지만 정형적인 원리라고 해서 비정형적인 역사적인 원리라고 해서 다 비정형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정형적인 원리 중에서도 역사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분배의 원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정 분배의 결과에 대해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정형적인 원리인데 역사적인 원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노직은 이런 경우에서도 다 이런 것들은 다 비정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정형적인 원리가 있죠. 그건 도덕적인 상점이라든지 도덕적 행위라든지 혹은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형적인 분배 결과가 도덕적 업적이라든지 혹은 상점에 의해서 분배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역사적이긴 하나
정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정형적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또 비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정형적인 그런 원리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능 이런 겁니다. 지능에 따라서 뭐 분배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정형적이죠. 그죠? 분배 결과에 대해서 지능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혹은 그런 주장이죠. 하지만 지능이라는 것은 어때요? 역사적인 원리는 아니죠. 그죠? 현재 상태 그 사람의 지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비역사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의하다라고 노직은 주장합니다. 자, 다음 44번 룰스입니다. 분배적 정의죠. 차등의 원칙이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호혜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의 특징은 호혜성입니다. 호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죠. 차등의 원칙 여러분들 기억을 하죠. 그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뭘 갖췄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의 이익이 개선되었을 때, 특히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개선했을 때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그런 불평등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인 거야. 그죠? 차등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익 혹은 호혜성을 갖춘 추구하는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45번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유사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건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2-2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은 그 롤스가 주장한 이 원칙 중에서 2-2 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누구나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즉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지책에 오를 기회는 그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노직의 분배적 정의관입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것들에 관한 최촉 취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최촉 취득의 자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야?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게 자유주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노동을 취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타인이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여유분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유분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노직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로크의 영향을 받아요. 이걸 로크의 단서라고 얘기합니다. 로크의 단서는 사람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로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당한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부정의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노동을 통해서 이 사과를 따는 이런 상황이라도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과가 있으면 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 달려있는 사과를 모두 다 따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로크의 단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사막이 있으면 사막에 유일하게 있는 오아시스는 한 개인에게 사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마실 권리를 침해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초 취득의 자유는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니버의 사회윤리입니다. 자, 니버는 사회윤리를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죠?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강제력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적인 도덕인 그죠? 도덕성에서 강조하는 이성이라든지 선의지를 발휘를 필요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노직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도덕적 상정, 도덕적 공과 특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 분배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정형적인 원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형적이고 역사적인 원리. 자, 역사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비정형적이지 않고 특정한 분배의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적용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기준을 내세우는 분배 원리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특정 영역 밖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정의 원칙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영역에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분배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의료 영역과 복지 영역인데, 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의료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의료 및 복지 영역 이외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 밖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정의 원칙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칸트 교정적 정의죠. 자, 루소까지 교정적 정의 내용입니다. 50번 살인자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지라도 생득적인 인격성으로 인해 물권의 대상으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자,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으로서, 즉 수단으로서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 그런 존재를 물권의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살인자에게 살인자를 이게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묻는다는 겁니까? 사형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그를 인격으로서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죽음으로써 상실되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도덕적 인격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적 인격성.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인격자로서는 그저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51번 형벌의 집행의 목적은 응보에 두지만 형벌의 결과가 시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집행의 근거는 응보주의지만 도덕적 이거는 칸트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행동을 했어. 즉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의무에 의해서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 행복해질 수는 있죠. 그죠? 그거와 같은 맥락의 같은 주장입니다. 자, 52번 루소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약의 상황에서 사회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국가에게 뭘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게 생명을 박탈할 권리 를 양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 박탈권이라는 것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인데 이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긴 하죠. 이런 양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국가에게 이런 사형 집행권을 양도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박탈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로소는 이런 점을 사회계약 당시에 구성원들이 합의를 한다라고 봅니다. 자, 54번, 55번 공리주의 입장에서 교정적 정의 입장입니다. 형벌은 위법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당사자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형벌 그 자체는 악이죠. 그죠? 고통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범법자에게 형벌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행위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악이긴 하지만 그런 형벌로 인하여, 그죠? 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쾌락을 줄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리주의 55번 공리 원칙에 근거해서 볼 때 쾌락보다 고통이 더
더 큰 형벌은 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형벌로 가져오는 그런 고통, 즉 악이 더 크다면 그런 형벌은 채택될 수 없는 것이고 형벌로 인해서 형벌로 인한 이익이 무익할 경우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형벌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도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56번 루소 사회계약은 시민들의 생명을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루소가 사형제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이유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 인간은 뭐예요?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뭡니까? 그죠? 국가의 적이죠.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사형에 처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국외로 추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아닌 거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57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회 계약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자, 형벌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루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사회 이익,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형벌의 목적이죠. 그죠?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범죄 피해를 회복시킨다. 글쎄요, 이거는 그죠? 말이 맞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58번 베카리아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법률에 순종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교정적 정의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 공리주의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본보기로 삼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법률에 순종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맞습니다. 자, 베카리아 잔혹한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의 적정한 비례를 설정하기 어렵게 한다. 자,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합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더 잔혹한 형벌을 끊임없이 고안해 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비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60번 베카리아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구실로 법률에 규정한 한도를 넘어서 형벌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역시도 베카리아 기본적으로 형벌과 죄에 있어서 그 비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뭐예요? 법은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법치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서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61번 1번 형벌권은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 몫의 총합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서를 근거로 교정적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자, 국가의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양도받은 권리죠. 그죠? 양도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권리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양도한 만큼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은 그렇게 양도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게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2번 그렇기 때문에 양도받은 권리 이상의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칸트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그 형벌에 있어서 동의해서 그런 형벌을 범죄자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근거로 해서 사용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베카레와 같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63번 넘어갈게요. 자, 범죄자가 의혹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다. 형벌을 받기 위해 의혹하는 범인의 약소는 형벌권의 기초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 기본적으로 칸트는 어떤 형벌을 집행할 때 뭐에 근거합니까? 그지? 응보주의에 근거하고 있죠. 응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에는 마땅한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정언명령이죠. 그러니까 형벌의 근거는 칸트 입장에서는 이 정언명령, 즉 응보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64번 홉스입니다. 사회계약설이죠.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을 맺어서 절대 권력자 리바이어던을 추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자는 시민들 당사자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합의 당사자가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형성을 할 때 요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을 때 요거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그 자연 상태에 있었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이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없어요. 이때는 그지? 국가를 형성을 할 때는 누가? 리바이어던, 그렇지? 절대 권력자, 즉 절대 군주는 이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권력은 지닌 그런 절대 군주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러면 절대 군주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주권자를 추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3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당사자는 사회 구성원들이고, 그 다음에 주권은 계약의 주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통치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제3자로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권력을 집행할 제3자를 추대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계약 당사자가 절대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군주와 파기할 계약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할 계약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군주와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일단은 모든 그런 국가를 다스릴 주권 자체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권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양도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할 수 없다. 즉,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시민 불복종은 언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러한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이 기준이 뭡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은 바로 정의 원칙이죠. 그죠? 정의 원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자, 66번입니다.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시민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의 대상이 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방식 말고 간접적으로 다른 정당한 법을 다른 정당한 법 중에서 사소한 법,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법 말고, 어겼을 때 심각한 법 말고 사소한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는 시민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거는 간접적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자연과 윤리 파트입니다. 슈바이처 생명중심주의이고,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명체를 먹거나 먹음으로써 그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명 간의 차이,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먹는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희생된 생명에 대해서, 그죠?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네스는 생태 중심주의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죠. 자, 타자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신의 자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을 네스가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죠. 생명 중심주의. 인간은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에서 독립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 테일러가 이런 생태 중심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때도 왜냐면 테일러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태 중심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체론적인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건 생명체들의 집합을 얘기하죠. 생명체들의 집합. 그죠? 생명체들의 그런 집합. 인 그런 생명 공동체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연계교재 바탕으로 만든 학습지 69번까지 한번 풀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